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저는 작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야깃거리를 즐겨 듣는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이 채널을 즐겨 듣고 있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연 하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다들 막역한 친구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제게도 있지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한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란 친구 둘이 있습니다. 발가벗고 뛰어다닐 적부터 친구라 그저 단순하게 친구라고만 말하기도 아까운 정말 형제 같은 사이이죠. 혼날 때도 같이 혼나고 울 때도 같이 울던 녀석들이니까요. 중학교 입학 때까지는 정말 한시도 떨어질 줄을 모를 정도로 붙어 다녔죠. 호석, 명준, 진식 이렇게 삼총사라고 하면 동네에서 아, 그 삼총사?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중 진식이는 공부를 잘하고 집안 형편도 좋아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집안의 3대 독자인데 머리가 좋으니 그 뒷바라지를 확실히 하셔서 박사 만드시겠다고 그 친구 아버님께서 호언장담을 하고 고향을 떠나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준이와 저는 둘이서 다니게 되었는데 진식이가 공부하다 힘이 들 때면 편지를 써서 보내주어서 저희는 여전히 삼총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번은 명준이가 답장을 하였고 진식이는 저희 집으로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 명준이네 여동생이 자꾸 편지를 뜯어보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방학이면 진식이가 고향에 다니러 와주기도 하며 꾸준히 만남은 이어갔기에 저희 삼총사의 우정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진식이의 그 편지가 저희를 더 돈독하게 했을지도 모르죠. 간혹 명준이와 제가 투닥거려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진식이에게 편지가 오면 만나야 했으니까요. 그런 사연으로 진식이는 저희 삼총사 중에서도 유난히 애틋한 친구, 곁에 없어도 마음이 쓰이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진식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는 마치 저희가 합격이라도 한 듯 기뻐 날뛰었을 정도였습니다. 저야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 졸업도 하지 않고 세탁소에 취직을 해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길을 걷다 사람 구함이라고 적힌 종이를 보고 들어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학력, 나이, 성별, 불문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명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장에서 제 아버지 밑에서 장사를 배우겠다더니 수산시장에 가서 배달을 하더군요. 새벽 일찍 출근해 오후까지 일을 마치고는 제가 일을 마칠 때쯤 소주병을 흔들며 나타나 씩 웃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진식이가 방학 때 내려와 저희에게 너희 내가 다니는 학교에 구경 한번 안 갈래? 하더군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저희가 친구 덕에 구경을 간다 하니 신이 나서 얼른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약속한 날 때 빼고 광내고 세탁소에 손님 옷까지 몰래 입고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출근을 하려면 저녁에는 돌아와야 하니 새벽 첫 차를 타고 갔죠. 가는 길에 멀미를 해도 좋았습니다. 억지로 명준이와 맞춘 휴일이었기에 오랜만에 하루 종일 친구들과 보낼 생각에 엄청 들뜨기도 했었죠. 도착한 서울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겨우겨우 찾아간 진식이 학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희 고향 지역에도 대학이 있었지만 교문도 신문에서 보던 그대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도 놀랐거든요. 그런 학생들 속에 제 친구 진식이가 장학생이라는 것이 또 자랑스러워 남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명준이도 저와 같은 생각인 건지 진식이에게 야,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냐? 이 형님이 우리 장학생 몸보신 좀 시켜줄 테니까 가자. 가서 실컷 먹자. 이 형님 그동안 돈 좀 모았다.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월급이 적은 저는 진식이 나중에 옷 수선할 거 있으면 다 보내. 내가 새 옷처럼 만들어 보내줄게. 장학생이 옷태부터 달라야지. 라며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진식이는 그런 저희에게 어허, 초대한 내가 밥도 살 거고 학생이 무슨 수선까지 해서 옷을 입냐? 나중에 나 졸업할 때 옷이나 봐줘.
라며 웃었습니다. 서로를 보기만 했는데 뭐가 그리 신이 났었는지. 그렇게 그날은 실컷 웃고 잔뜩 먹고 아쉽게 헤어져 고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피곤한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정신없이 잘 정도로요. 그러다 서로 코 고는 소리에 옆구리 찔러주며 깨우기도 하고요. 정말 집만 따로 성만 다른 형제였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잘 되면 좋아하고 아픈 일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슬퍼하고요. 진식이가 처음으로 도지사 앞에서 상을 받을 때도 저희가 함께였고 명준이네 누이가 파도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해 상을 치를 때도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저희는 그렇게 함께할 거라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같이 몰려다닌 사내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서로가 그냥 그런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식이는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웠다고 저희를 깔보지도 않았고 명준이는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 처지를 이 친구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실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일을 시작해 졸업장이 제게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괜히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들킬까봐 싫었다고 할까요? 다행히 기술은 금방 배워 어지간한 수선이나 세탁은 쓱 보고도 따라하긴 했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마음 잡고 공부만 했어도 박사했을 거라며 잘한다 해주셨을 정도로요. 배움에 대한 아쉬움이 남은 저는 나중에 야간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기는 했지만 그때는 동생들 먹이고 입히느라 그럴 짬도 없었는데 남들 앞에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마도 막연하게 진식이를 부러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유하고 자식에게 물심양면으로 해주시는 진식이네 집과 저희 집은 달랐거든요. 저는 동네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집의 첫째 아들이었고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막내 동생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는 크더군요. 배를 타던 아버지는 전복된 배 안에서 돌아가신 채로 발견되셨고 만삭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시다가 어린 저희들 앞에서 실신하셨죠. 그 후로 몸을 푸신 어머니는 저희 오남매를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막내를 업고 학교도 가고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가며 동생을 돌봐준 건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형제가 많아 좋겠다던 진식이는 유난히 저희 막내를 잘 돌봐주었죠. 명준이는 동생이 있는 만큼 능숙하게 여러 처리를 해주었고요. 그런 저희는 국민학교 시절부터 애아범, 삼촌들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작은 티끌이 되어 마음에 남았는지 배움이 짧은 게 티가 날까 조심스럽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똑똑한 티가 나는 진식이가 부럽기도 하고요. 명준이가 워낙 어릴 적부터 호탕한 성격이었기에 제일 큰 형처럼 저희를 보살피듯 하는 친구라 의지가 되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진식이는 그랬습니다. 부럽고 좋아 보이고 따라하고 싶고 그러다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 나이가 되어 명준이가 먼저 군대에 갔고 진식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에 학력이 부족해 군대 면제를 받았죠. 그것도 부끄럽더군요. 다들 가는 군대도 못 가는 신세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요. 친구들은 제게 편지를 보내 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명준이가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오면 제가 세탁을 해서 다려 입혀 보내고는 했죠. 진식이는 직접 오지는 못해도 어김없이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셋째가 교복을 다시 맞춰달라며 생떼를 쓰더군요. 그래서 야 임마, 형이 세탁소서 일을 하는데 손을 보면 되지 맞추긴 뭘 새로 맞춰. 너 진식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그 진식이네 집도 교복을 2벌은 안 맞춰. 라고는 교복을 봤는데 다 찢겨 있더군요. 놀라서 셋째 얼굴을 보니 얼굴도 부르터 있고요. 너 누가 이랬어? 어떤 자식들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셋째가 막 울면서
이거 내 것도 아니야. 갑자기 오더니 지 거랑 바꾸라고 막 때리잖아. 나쁜 놈들. 이라기에 들어보니 한 학년 위의 선배가 제 교복을 어디서 찢어먹고는 덩치가 비슷한 셋째의 교복을 뺐고 제 교복은 셋째에게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혼을 내주나 하다가 마침 진식이 아버님 친구분이 셋째의 학교 선생님이셨던 게 기억이 나 교무실로 찾아가 제가 진식이와 굉장히 막역한 사이인데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우리 진식이 친구면 내가 잘 봐줘야지 하시더니 그놈들을 잡아다 바지를 찾아주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제 동생을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주셨기에 마음을 놓고 돌아와 진식이에게 편지를 써 알렸습니다. 일주일이면 답장이 올 텐데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나갔나 싶었습니다. 연락이 오겠지 하면서 저는 또 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헐레벌떡 뛰어와 오빠, 진식이 오빠가 라며 알리는데 이장님 댁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진식이가 죽었다고요. 얼마 전까지 편지를 보내 군 생활이 고되기는 하지만 견딜만 하다고 했던 진식이었는데 죽었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만 진식이가 있다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입을 양복이 없어 세탁소에 손님 옷을 또 몰래 입고는 가면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보면 야, 이렇게 안 하면 너희 얼굴을 보기가 힘들잖아. 너희 얼굴 못 본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라며 진식이가 웃을 것 같았습니다. 가보자. 가면 진식이가 있을 거야. 라고는 되뇌이며 도착을 해보니 진식이의 사진이 걸린 장례식이 정말로 치러지고 있더군요. 목이 쉬어 말씀도 제대로 못하시는 진식이 부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더 크게 우시면서 호서가 우리 진식이가 라며 악을 쓰듯 소리치며 저의 팔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실감이 안 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진식이를 찾았지만 진식이는 사진 속에서 웃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진식이가 유난히 영리하고 뭐든 잘하자 그 부대의 사단장이 진식이를 유난히 아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일을 시킨다는 핑계로 훈련을 빼서 쉬게 해주기도 하고 임원 식당에 데려가 밥을 먹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에 진식이 위에 고참이 불만을 가지고 진식이를 괴롭혔나 보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곳 위주로 때리고 밤새 얼차려도 주고요. 하지만 공부만 잘하는 약골이 아니었던 진식이가 다 버텼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약이 오른 고참은 진식이를 점점 더 괴롭혔고 그러다 진식이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고참은 얼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는 것처럼 꾸며 방치해 두었다가 당직 사관에게 들켜 그제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의식을 찾지 못하더랍니다. 뒤늦게 도착하신 부모님께서 진식이를 만났을 때는 이미 진식이의 상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진식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꼭 박사가 돼서 모교의 교수님이 되겠다던 진식이는 졸업도 못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진식이 박사시키겠다고 고향의 땅을 절반이나 팔고 서울로 올라간 부모님은 어쩌라고 진식이 놈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세상을 떴더라고요. 줄줄이 달린 동생들 학비 대느라 매달 받는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저도 살아있는데 아쉬울 게 없는 진식이가 그렇게 가버리다니 너무 원통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 때문에 진식이가 잘못된 것 같더군요. 제가 진식이를 너무 부러워해서 저처럼 못난 사내가 진식이를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식이 운을 빼서 셋째 교복을 찾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제가 셋째 교복 바지를 찾으러 가서 진식이 이름을 대고 쉽사리 찾아오지만 않았다면 그 운으로 진식이가 살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고 나니 저는 온몸이 뒤틀리고 속이 울렁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진식이 어머님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쓰러지셨고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과 저를 끌어안고 같이 우셨습니다. 진식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울부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장례 내내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식이는
고향 진식이 집안 선산에 묻혔습니다. 진식이의 관 위로 흙이 쏟아질 때마다 어머님의 절규 소리는 더 커졌고 저는 죄책감이 뒤섞인 애통함으로 울었습니다. 이제 갓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형제 같던 친구의 죽음은 혼란의 덩어리였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명준이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명준이, 진식이가 우리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그 똑똑한 놈이 하늘나라에 가서 박사를 하려나 봐. 진식이 부모님이 장지는 고향 선산에 하시더라. 나중에 보자. 라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말을 쓰면 제가 가졌던 못난 마음까지도 써내려갈까. 차마 쓰지 못하고 이 말 저 말 다 잘라먹다 보니 저렇게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군에서 편지를 받은 명준이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동생에게도 편지가 왔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만약 장난이면 나 너 다시는 안 본다. 진식이 이 자식도. 이렇게요. 휴가를 나온 명준이는 진식이 산소에 다녀왔는지 눈이 뻘개져서 나타나서는 호서가, 진식이가, 그 나쁜 놈이 라더니 울었습니다. 그런 명준이를 보고 저도 또 울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날 저녁 술을 진탕 먹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들은 대로 아는 만큼 전해주면서 나 때문이야. 내가 진식이를 부러워하고 진식이 이름 팔아서 동생 교복바지 찾아서 진식이 오늘 뺏어간 거야. 라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명준이는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멍청한 놈. 야, 행여 그래서였다고 치자. 진식이가 그런 걸로 너한테 화를 내겠냐? 석진식이는 그런 걸로 아무렇지 않아 할걸. 오히려 너가 뭐가 아쉬워서 나를 부러워하냐? 바지는 100벌도 찾아가라 하지. 걔가 어떤 앤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도 척척 붙는 앤데 무슨 소리 하냐? 라며 혀를 차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 같은 게 그 잘난 진식이한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너랑 진식이랑 은근히 나 무시하고 동정하는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나도 진식이 놈 이런 게 너무 속상해서 혹시나 해서 그런 건데. 그래, 아니면 그만이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래, 나는 친구도 아니지. 너나 실컷 진식이 친구 해라. 참나. 하고는 화를 내고 명준이를 두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술은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이리저리 치받으며 겨우 집에 도착해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일어나 출근을 해 힘들게 일을 하고 퇴근을 하려는데 명준이가 가게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보고도 못 본 척 돌아서 가게 문을 나서는데 너 정말 이래야겠냐? 이제 너랑 나뿐이야. 라며 명준이가 막아서더라고요. 그런 명준이의 말에 대답도 않고 그냥 돌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울었죠. 저의 옹졸함과 속상함이 뒤엉켜 굵은 눈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명준이와 저는 멀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죄책감이 만들어낸 자격지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명준이까지 괴롭히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괜한 이야기로 진식이와 저와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명준이가 진식이에 대해 더 잘하는 것 같으니 못난 시샘과 질투가 어깃장으로 변해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리고 못난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을 저도 명준이도 몰랐으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다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식이가 사라진 슬픔을 그렇게 괴로워하며 저희는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식이 49제 때에도 첫 기일에도 명준이와 저는 마주쳤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식이 부모님께만 인사를 하고 돌아섰죠. 진식이 부모님께서는 진식이가 그렇게 되고 49제가 지나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는 고향으로 내려오셨고 저는 가끔 찾아가 안부를 물으며 지냈습니다. 명준이도 그랬는지 갈 때마다 명준이도 다녀갔어 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도 그저 네 하고 답하고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생활은 쪼들렸고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점점 더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둘째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어 보태는 것이었죠. 어머니와 저, 동생이 벌어도 생활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전에 지은 빚도 갚고 집세도 내고 먹는 것, 입는 것에는 점점 더 돈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커지는 동생들 덕에 집은 더 비좁게 느껴졌고 세탁소건 집이건 숨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것조차 사라진 제 삶은 무료하고 팍팍했습니다. 그때쯤 양장점에서 일하는 여직원 하나가 대뜸 저에게 내일 뭐 해요? 라고 묻더군요. 가끔 손님이 맞춰 가져갔던 옷을 반품한다며 가지고 와 세탁소에 맡겨 손을 보고는 다시 되팔기 위해 오고 가느라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그러기에 깜짝 놀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니 내가 아는 사모님이 영화관 표를 2장 주셨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같이 갈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옷도 화려하게 입은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 제가 괜히 기가 죽는데 못할 건 뭔가 싶어 그럽시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여자는 씩 웃으며 그래요. 그럼 이따가 이 골목 끝에서 만나요. 라면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보시던 사장님은 저 깍쟁이가 웬일이라니? 우리 호석이 데이트는 처음이지? 하시더니 돈을 얼마 챙겨주시더니 가서 간식도 좀 사고 밥도 사.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싶더군요. 제가 인상을 썼는지 사장님은 제 어깨를 치시며 야 괜찮아. 너가 여기서만 몇 년을 일하는데 일만 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중매를 설까 했어. 내가 이 정도는 줄 수 있지. 가서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내고 와.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 반은 통과다. 라더니 박수를 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정신이 더 붕 뜨더군요. 그런 기분으로 있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잘 다녀와라 라며 제 등을 떠미셨고 우왕좌왕 나와보니 골목 끝에 여자가 보였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자 손을 번쩍 들어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얼른 그쪽으로 가 여자와 나란히 걸으며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말도 없이 걷는데 여자가 데이트 처음이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요 라고 답하니 아 그러시구나. 나도 집이 못 살아요. 그건 같네요. 하더니 하하하 하며 크게 웃더라고요.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지만 웃기에 저도 웃었습니다. 극장 앞에서 간단하게 간식거리를 사고 영화를 보고 국밥집에 들러 밥도 먹었습니다. 사장님 말대로 간식과 밥은 제가 샀죠. 그러고는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는데 여자가 다음엔 우리 같이 술 마셔요. 제가 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놀라서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어 바라보니 저 원래 아니래요. 라며 웃더라고요. 그런 여자를 빤히 보다 들어가세요 하고는 각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 여자가 내가 좋다는 건지 그저 친하게 지내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했습니다. 전 같으면 이런 일에 친구들과 둘러앉아 궁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했을 텐데 싶어 마음이 울적해지더군요. 그러던 찰나에 어머니께서 아까 낮에 명중이가 고기가 잘 잡혀서 값이 좋더라며 들렸더라. 고맙게 받았는데 나중에 놀라오라 했더니 웃기만 하고 가더라. 너희 싸웠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괜히 어머니께 툴툴거리며 에이 저희가 앵가요 싸우게 하고는 돌아누워 자는 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끝이 시큰하더라고요. 명준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다음날 잠깐 짬을 내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사서는 명준이네 아버지께 들고 가 달게 생겨서 사왔습니다 하고는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아이고 우리 호석이 덕분에 사과나 좀 씹겠다 하시더니 명준이는 얼음 참고 갔어. 만나고 가 하시는데 아닙니다. 잠깐 나와서요. 나중에 또 올게요.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명준이는 소주를 들고 왔더군요. 진식이 보내고 명준이 제대하고도 한참을 못 봤으니
한 2년 만에 마주 앉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술잔만 주고받다가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니 명준이의 얼굴이 보이더군요. 명준이는 그런 저를 보더니 나 장가가 다다음 달에 라고 하더군요. 제가 놀라자 뭘 놀라, 우리도 장가갈 나이지. 넌 여자 없어? 라고 묻는데 데이트한 양장점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가 뭐가 있다고 그 여자가 날 좋아하겠냐? 라고 하자 명준이가 너는 너를 너무 몰라. 너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 줄 알아? 사실 나는 너랑 진식이 사이를 질투했거든. 진식이야 워낙 잘난 놈이니까 잘난 줄 알았는데 너는 학교도 다 마치지도 못한 놈이 나보다 유식하더라. 진식이랑 말도 잘 통하고. 그런데 그 자식 장례식까지 너가 치르고 너가 자체까지 하는데 내가 확 열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지. 그런데 너 되게 잘났어. 그 여자 누군지 사람 볼 줄 안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신문을 빼놓지 않고 읽고 책도 찾아보며 진식이를 따라가려던 노력이 명준이에겐 그렇게 보였구나 싶어 무언가 들킨 것 같다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막 웃으며 야,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다. 나도 괜한 자격지심에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재수 씨는 언제 만났어? 이 자식이 형님한테 말도 안 하고 라고 했더니 야, 말은 바로 해라. 내가 생일이 2달이나 빠른데 내가 형님이지 라며 웃더군요. 그렇게 전처럼 시간을 보낸 후 명준이와 저는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산시장협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던 재수씨는 명준이보다도 더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명준이네 가게 일을 도왔고 그 덕분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점포를 2개나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전부터 가게를 늘리고 싶어 했던 명준이와 명준이 아버지는 색시덕을 봤다며 엄청 자랑을 하셨습니다. 저는 명준이가 곁에서 코치를 한 덕에 그 양장점 아가씨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형편 탓에 둘이서 옷만 빌려 입고 사진관에서 사진만 찍어 식을 대신했습니다. 아내의 친정은 저희 고향에서 3시간이 떨어진 곳이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더니 아프신 장모님을 제일 큰 처남이 모시고 계신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식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랑 다시 인사를 가고 식사를 하고 양가 인사는 마쳤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진행이 되었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아무 대책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내는 그런 저를 답답해하면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신혼집은 아내가 살던 자취집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옷만 챙겨와요. 다 있어. 대신 나 반지 하나만 사줘요. 하기에 제가 살 수 있는 제일 비싼 반지를 사서 주었습니다. 그래봤자 $1 가락지였지만 아내는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우리 친정 시내에 의상실이랑 세탁소를 냅시다. 거기는 여기보다 더 시골이라 우리만한 기술자가 없어. 당신도 사장님 곁에서 그만 독립하고 나도 다시 일 시작해야지. 거기에 공장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공장 때문에 미용실이며 다방이며 엄청 난리래. 우리 가서 돈 좀 벌어서 다시 이쪽으로 와요. 라며 설득을 하더군요. 그때쯤 넷째까지 학교를 졸업했고 둘째도 결혼을 시켰을 때라 막내 학교 가는 건 셋째와 넷째가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니 새애기가 진취적이니 한번 해보렴 이라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명준이에게도 말을 했더니 와, 이제 사장님 되는 거야? 축하한다. 근데 좀 멀다. 그래도 자주 갈게. 너도 자주 들러. 어머니 걱정은 말고. 나도 신경 쓸게. 라고 하더군요. 그때 명준이는 둘째를 임신 중인 아내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인데도 그렇게 말해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은 편한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미리 알아보았는지 척척척 일이 진행이 되더군요. 가게 자리도 좋았고 아내 말처럼 세탁을 맡기는 손님, 수선도 많았습니다. 아내 의상실 일도 꽤 많았고요.
아내는 아이를 보며 일을 하느라 더 바빴지만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기 위해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한 지 한 20년 만에 저희가 들고 간 돈의 10배 정도는 벌었더라고요. 워낙 없이 가기도 했지만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죠. 제법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둘째까지 낳아 기르던 아내는 아이들이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 불안해하더군요. 아무래도 기성복이 더 잘 팔리는 추세로 돌아서다 보니 일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뭐든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키우며 노력을 많이 한 아내였던지라 상심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며 저도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데려와 돌봤지만 세탁소 특성 탓에 있을 곳도 협소하고 다리미 열 때문에 위험하기도 해서 오래 데리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이들은 제 엄마 의상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 일이 한가해지니 아내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저는 여보, 그래도 우리 이제 제법 사람답게 사는데 왜 그래? 괜찮아. 안 그래도 바쁜데 조금 짬을 더 내면 되지. 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나는 우리 애들 우리처럼 힘들게 살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러지. 하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천히 차분하게 합시다. 라고 아내에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조바심은 났습니다. 명중이가 더 부유해졌다는 소식을 동생들을 통해 들었거든요. 명준이는 그저 이번에도 아내 덕을 좀 봤지 라며 웃기만 해서 몰랐는데 시장에 점포 5개와 시내 횟집 4곳을 열어 고향 마을에 유지가 되어간다며 넷째 동생이 명준이 오빠 대단하더라 하며 전에 알게 됐거든요. 명준이가 잘 되는 것은 좋았지만 저도 명준이만큼은 아니어도 제 밥그릇은 챙길 줄 알고 싶었거든요. 전처럼 못난 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모님 기일에 모인 큰 처남집에서 돈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돈 불릴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던 아내와 제 귀에 그 소식은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부잣집 사모님들만 하는 거라 돈만 되면 다 끼워주는 게 아니고 얼마를 맞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돈을 1년만 넣고 있으면 3배가 되는 거라고요. 그간의 이자는 계속 주고요. 그래서 얼추 계산해보니 아내와 제 가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각각 좀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돈을 넣었습니다. 처남도 상당히 넣었다며 우리 같이 부자 되자고 하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이자도 잘 들어와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자로 대출받은 돈 이자를 냈죠. 버는 돈들은 좀 우습게 여겨져 좀 썼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쇼핑도 좀 하고 차도 사고 애들 옷도 좀 사주고요. 그러느라 3개월 동안 모은 돈이 없고 일도 많이 줄었죠. 그랬는데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돈 받은 사람도 연락이 안 되기에 처남에게 물어보니 높은 사람과 여행 중이니 며칠 기다리라고 했다 하기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이자는커녕 돈 받은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없어진 겁니다. 대출받은 돈과 가게세는 나가야 하는데 일은 줄었고 사기꾼 잡겠다고 돌아다니다 보니 차압이 들어오고 집이며 가게며 다 넘어가게 되었더라고요. 정신없는 와중에 돈 가져간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에 경찰서에 가보니 여기저기 다니며 거짓 투자를 받는 사기꾼들이었던 겁니다. 동네 이장이던 처남에게 접근해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던 이자는 더 많은 돈을 뺏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그 바람에 처남 집도 우리 집도 다 몽땅 날리고 소위 말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다 오히려 다 날린 저희는 그나마 남은 돈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방 한 칸 겨우 구해 지내게 되었죠. 남은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가게는 하지도 못하고 저는 저대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의상실이 사라지는 추세라 옷 매장에 가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죠. 명준이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너무 걱정 마. 사람 안 상했으면 됐어. 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명준이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멀리 간 탓에 곁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돈 벌려고요. 동생들에게 그럴싸하게 사는 모습도 못 보여주며 아등바등 살아 모은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리고 돌아온 고향에서 저는 부끄러운 중년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괜히 눈치를 보며 괜찮은 척했지만 그 속이 얼마나 상했을지 알기에 애써 저도 웃으려 애를 썼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도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쩐다 열심히 지내주더군요. 고마운 일이었지만 마음이 잘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한 3년을 지내고서야 마음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돈에 목매지 말자 싶어지고요. 아내는 명준이 아내가 추천한 대로 새로운 일을 배우기 위해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니 뭐든 잘 배웠는데 수제떡 케이크를 만들어 주문을 받아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차츰 잊어갈 때쯤 둘째 딸아이가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며 사람을 데리고 왔더군요. 대학 때부터 만난 사이인데 일찍 시작해 같이 모으면서 살고 싶다고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에 당황스러운데 아빠, 저희끼리 할게요. 벌써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며 의젓하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제 엄마 젊을 때처럼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 엄마 닮은 아이이니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싶었거든요. 그만큼 믿기도 믿었죠. 그런데 저희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위에게 시계라도 좋은 것 해주고 싶은데 뭐든 그저 반반하기로 했으니 괜찮다는데 그래도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알리고 청첩장도 돌리고 예쁘게 꾸민 딸아이를 시집 보냈습니다. 저희들끼리 준비한 시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대히 잘 치렀더라고요. 사돈분들은 저희 형편에 맞추셨는데도 며느라이가 너무 야무져서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온 축의금이라도 아이들 주자고 결심했던 탓에 아이들에게 돈은 다 빼서 주고는 나중에 방명록과 장부만 보는데 세상에 누가 1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낸 겁니다. 처음엔 공 하나를 더 써 넣은 줄 알고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형제들도 하지 못한 금액을 누가 했나 보니 명준이더라고요. 워낙 손이 큰 친구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축의금을 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이에게 아빠 체면도 좀 서고요. 그래서 명준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더니 고맙긴 이 삼촌이 그 정도는 해야지 다른 거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해 라며 웃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친구의 모습에 좀 뭉클했습니다. 진식이까지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그러고는 한 5개월 후쯤 명준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간에 별말이 없었는데 야, 나 할아버지 되게 생겼다. 우리 아들이 혼수로 임신을 한 며느리를 데려왔어. 하는 겁니다. 명준이 아들은 명준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연애를 했는지 임신을 했다니 축하할 일이라. 아이고 축하한다. 나보다 먼저 할아버지 되니 어떠냐? 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받은 축의금이 있으니 그만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형편에 100만 원의 여윳돈이 있을 리 없고 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야 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자 어떻게 해요? 명준 씨 아들 결혼식인데 우리도 해야죠.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아 축의금을 내고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좀 고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좋더군요. 그리고서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가게로 제 이름으로 된 편지가 왔더군요. 열어보니 보석이 보아라. 나다 명준이. 축의금을 보다 보니 너무 과한 금액이라 내가 일부만 돌려보낸다. 너의 마음이 그보다 큰 것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너의 상황을 내가 잘 아는데 이 돈은 내가 낸 축의금의 100배에 갇히겠더라. 그래서 내가 낸 만큼만 받을게. 혹시나 예전처럼 오해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 내가 모르지 않으나 나 또한 너를 염려하는 마음을 무시당하면 전처럼 사과 한 봉지로 풀리지 않는다. 알았지? 라고 쓰인 편지와 99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안심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명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야, 우리 사이에 뭘 전화를 다시 해.
됐어. 이러면 나도 눈물 나. 끊자고.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100만 원을 만 원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군요. 세탁을 공장화시키는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기존에 이루어지던 방식이긴 하지만 점점 사라지는 기존의 세탁소를 한 군데 본부처럼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고 각 지점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보니 이미 그렇게 하는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주변 세탁소 사장님들을 모아 설명회를 하고 연합을 만들어 투자를 받아 공장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근처 숙박시설, 목욕탕, 찜질방에서 세탁을 맡겼고 저희는 배달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세탁소에서는 해결이 나지 않던 것들이 해결되고 수익은 늘더군요. 저는 본점이 되어 협회장이 되었고요. 5년 만에 기존의 빚을 다 갚고 지금은 번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선까지 해서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대기업보다는 미진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가 대세입니다. 겸업으로 대리운전 회사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고요. 요즘엔 명준이 만나면 제가 밥을 삽니다. 진식이한테 갈 때 술은 명준이가 사고요. 장례식 못 지킨 값을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요. 진식이 부모님 성묘까지 같이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 진식이 다시 만나면 체면이 설 것 같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되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사이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직도 발가벗고 뛰어다니던 그때 같다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명준이와 있으면 아직도 제가 청춘 같아요. 세월이 참 무색하죠.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와 더 웃고 더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주고받고 의지하며 지내기에도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건강히 친구와 가족과의 시간을 즐기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바람대로 살기를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